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의 천자문 사전은 제29화 애육여수입니다. 사랑의 길을 육, 금을 여, 머리수가 되겠습니다. 애육은 사랑으로 기른다는 말이며 여수는 검은 머리, 이 검은 머리는 백성을 뜻합니다. 옛날 왕이나 제후, 벼슬아치들은 머리에 이 신분을 나타내는 관모를 착용하였는데요. 그렇지만 일반 평민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덮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검은 머리라 칭한 것입니다. 혹은 이 고대 중국 남자들이 검은 명주로 머리를 사면 이 복두를 하였기 때문에 이 검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. 이 밖에도 여민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. 검은 백성이라는 뜻인데요. 이 모두가 이 백성을 의미하는 단어들이 되겠습니다. 따라서 애육여수라고 하면은 이 백성들을 이 사랑으로 기른다 또는 인도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. 이 사자는 임금이라면은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표현이 되는데요. 논어위정편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옵니다. 자왈, 도지이정, 제지이형, 정치로서 이끌고 형불로서 다스리면 민면이 무치, 백성들은 이 면하려 할지 몰라도 염치는 얻게 된다. 도지이덕, 제지이체, 덕으로서 이끌고 예로서 다스리면은 유치, 차격, 이 염치라는 게 있어서 이 스스로 또한 이 고치려 한다가 되겠습니다. 진나라 상황처럼 엄격한 법과 벌로서 백성을 다스리게 되면 백성들은 법에 이 복종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실제 마음으로는 따르지 않습니다. 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백성들이 이 법을 무시하게 된다는 말입니다. 하지만 덕과 예로서 백성을 다스리면 백성 스스로 이 어긋나지 않게 이 노력하니 평온한 세상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.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이라면 마땅히 사랑으로 백성을 어루만지고 이끌어줄 수 있는 애육 여수의 자세를 갖추어야겠습니다. 이 영령은 세종대왕 영정이죠. 세종대왕은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린 대표적인 성군으로 유명합니다.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사랑애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자는 보면 여기 손톱조, 덮을멱, 마음심, 디저올, 치로 구성되어 있는데요. 그렇지만 원래는 이 목멜 기자와 마음심의 합자에서 만들어진 자형이 되겠습니다. 마음심의 각골자는 이 잡은 짐승의 이 심장 모양을 본딴 형태인데요. 심장은 동물의 이 몸 중심에 있고 또한 이 심장의 박동은 살아있는 걸 의미합니다. 따라서 고대인들은 이 심장에 생명의 본질, 즉 이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. 오늘 이 마음심이라고 하면은 심장, 가슴, 마음, 의지, 생각, 중심, 생각하다 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목멜기는 이 목을 이 줄로 매다는 말은 아니고 이 목이 막히다, 목이 메이다는 의미인데요. 각골자를 보면은 이 무릎 꿇은 사람이 있고 입을 벌리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 고개를 돌리고 있는 형태입니다. 이것은 더 이상 먹을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. 건물에서는 그 뜻을 명확하게 표시하고자 이 박공기를 이렇게 옆에 변에다 추가했습니다. 이 자형은 이미 배가 불러 더 이상 먹을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가 되어서 임이라는 뜻이 생겨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자형에는 이미 벌써 원래부터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. 이 때문에 박공기가 추가된 자형은 소전에서 이 이미 기자로 자형분화가 됩니다. 이미기가 뜻하는 말은 이미 벌써
처음부터, 다 먹다, 다 하다, 끝나다 등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목매다는 의미는 소전에서 이 변에 다시 바꾼기가 없는 형태로 복원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목멜기가 뜻하는 바는 목이 메이다, 감정이 격해져서 목이 메이다, 음식물에 목이 막히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. 사랑에는 이 목이 메이다는 이 목멜기와 마음심의 합자입니다. 이는 마음이 동해서 또는 마음이 격해져서 이 말이 나오지 않다는 표현입니다. 고대인들은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나타낸 듯합니다. 원래 마음심은 이 목멜기의 이 아래에 위치하였으나 점차 이 심장은 사람의 중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목멜기의 이 사람의 이 가슴 위에 마음심이 자리 잡게 됩니다. 그리고 소전에서는 마음이 동하면 목만 메일 뿐만 아니라 몸도 이 느릿해진다고 보았기 때문에 자연 아래에 느릿느릿하다는 이 디저올치를 받침으로 넣게 되고 이 형태가 오늘날의 사랑 애자가 되었습니다. 사랑애가 뜻하는 바는 사랑, 자애, 인정, 물욕, 사랑하다, 사모하다, 가엽게 여기다, 그리워하다, 소중히 하다, 친밀히 대하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 한편 받침에 이 디저올 치가 없는 이 형태, 이 목멜기와 마음심으로만 된 형태도 이 사랑의 자인데요. 이 자도 아직 남아있으나 거의 쓰이지는 않습니다. 이 목멜기와 마음심의 조합만으로 된 사랑에는 이 차마 이 말을 못하다는 그런 의미 때문에 이 꺼리다는 의미도 있습니다. 이 자가 뜻하는 바는 사랑하다, 꺼리다, 질투하다 등 이 사랑해와 약간의 의미상의 차이가 있습니다. 다음은 기를 육자입니다. 이 자는 여인여와 아들자의 합자에서 나온 자형입니다. 여인여는 각골자를 보면 무릎을 꿇고 있는 형태죠. 그리고 여성의 이 가슴이 이렇게 부각되어 그려져 있습니다. 이것은 마치 순정적인 여성상을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. 하지만 신석기 시대 시대상을 살펴보면은 이 시족 구조의 모계사였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. 그리고 이후 청동기 시대 이후 부족한 전쟁으로 왕권 국가로 발전해 나가면서 무력을 책임지는 남성이 득세하여 이 모계사에서 부계사회로 변화되고 여성의 이 사회적 신분은 낮아지게 됩니다. 따라서 이 각골에 나타나는 여인의 모습은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모습으로 추정됩니다. 그래서 이 초기 여인여에는 경건하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. 그러나 나중에 부계사회로 변화되면서 여인여는 업신여기거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게 됩니다. 오늘날 여인여가 뜻하는 바는 여자, 딸, 처녀, 짝짓다, 짝지어주다, 시집 보내다 등이 되겠습니다. 이 비슷한 형태로는 이 어미모자가 있죠. 어미모는 수유가 가능한 여성을 그린 자형입니다. 각골자는 보면은 여인여와 동일하지만은 이 젖꼭지가 추가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젖꼭지가 있다는 말은 수유를 의미하고 즉 자식을 키우는 여인을 나타낸 것이 이 어미모가 되겠습니다. 갓 태어난 이 아이를 그린 자형은 아들자입니다. 이 자는 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를 그린 것으로서 이 머리털 그리고 머리 부분이 부각되어 있고 걷지 못해서 이 발이 작게 그려져 있거나 아니면 아예 발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. 건문에서도 아직 걷지 못한다 해서 다리가 없이 그려졌으며 이 형태가 오늘날의 자형이 됩니다. 갓 태어난 아이는 자식, 후손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부계사회로 넘어오면서 대를 이을 수 있는 남자아이를 뜻하게 됩니다. 또한 귀한 사람이란 뜻도 있어서 경칭으로도 사용하게 되었으며 특히 성인의 호칭에 붙이기도 하는데요. 공자, 맹자가 그러합니다. 또한 이 자는 처음을 의미해서 첫 번째 지지로도 쓰이는 것이 아들자가 되겠습니다. 기를육의
각골자는 이 여인이 아이를 출산하는 모습을 그린 자형입니다. 자형은 이 여인녀의 이 아래에 이 뒤집어진 형태로 들어있어서 이 아이가 어미로부터 이제 막 이 빠져나온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. 이 주변에 이 점들도 들어가 있는데요. 이 점들은 이 아이를 낳으면서 터져 나오는 양수를 의미합니다. 자형의 처음 뜻은 낳다, 출산하다는 의미였으나 차츰 어린아이를 낳아 기르다는 뜻으로 발전됩니다. 그리고 그 기르다는 의미는 성장하다는 의미로도 변화되었고요. 그래서 소전에서는 이 성장하다, 기르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신체를 뜻하는 이 고기육자를 이 여인여 대신에 넣게 됩니다. 기를육이 오늘날 뜻하는 말은 낳다, 출산하다, 기르다, 양육하다, 자라다, 생장하다, 어리다, 뜻대로 하다 등이 되겠습니다. 또한 이 후손의 의미도 있어서 이때는 후손주로도 읽습니다. 다음 자는 금을여입니다. 이 자는 기장서와 날카로울 리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. 날카로울 리는 가을날 잘 익은 곡식을 날카로운 칼로 베어 수확하는 모습을 그린 자형입니다. 그래서 곡물을 뜻하는 이 벼화자와 칼도자의 합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칼도자 주변의 이런 점들은 이 나라를 의미합니다. 자형은 날카로운 날로 곡식을 베어낸다 해서 날카롭다는 뜻도 있고 이 수확을 그린 자형이므로 수확의 의미도 있어서 이롭다는 뜻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날 이 자형은 날카로울 리 또는 이로울 리로 불리웁니다. 기장서는 이 벼화자와 물자의 합자입니다. 각골에서의 이 벼화자는 이 기장을 의미합니다. 기장은 피와 더불어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일찍 재배하기 시작한 작물이었습니다. 기장은 찰기가 있고 맛이 부드러우나 대신 이 피는 식감이 매우 거칠었습니다. 그래서 이 기장은 귀족들의 음식이었으며 술을 만들어 제사에 올렸습니다. 하지만 피는 이 식감은 거칠지만 거친 땅에서도 잘 자랐기 때문에 서민들의 식량으로 사용되었습니다. 그래서 찰기가 있는 기장은 찰기장, 식감이 거친 피는 매기장으로 부르기도 합니다. 기장서의 각골자형은 이 기장으로 술을 담그기 때문에 술을 담그는 작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기장이 그려져 있고 이 아래 혹은 이 좌우측에 물숫자가 있는데 이건 술을 의미합니다. 일부 자형에서는 이 벼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이 건문에서 보이는 이 벼화는 이 조를 의미했기 때문에 이 조로도 술을 담그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. 건문에서는 이 형태가 곡물을 대표하는 이 벼화자로 이 표기가 다시 고정이 되는데요. 그래서 술을 담는 곡물이라고 하면은 여전히 이 자형에서는 기장을 의미하였습니다. 참고로 이 중국인이 사랑하는 정류주인 고량주는 이 고량이란 뜻은 이 수술을 말합니다. 옛날 기장은 곡물을 대표했기 때문에 기원전 진날에서는 이 기장서를 이 곡물을 다루는 단위로 사용하였습니다. 기장 약 2400알, 2400톨 무게를 한 양, 그리고 이 16냥을 한 건으로 정한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무게 근의 기온이기도 합니다. 또한 기장은 술을 빚는 이 곡물이었기 때문에 서라고 하면 이 세대들이 술그릇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. 금을 여는 이 기장서와 날카로울 리의 합자로서 이 기장알을 추수하는 모습을 그린 자형입니다. 기장알은 이 수수나 조와 같이 작은 나랄들이 무수히 뭉쳐져 있는 형태입니다. 이 크기는 수수보다는 작고 조보다는 큽니다. 그리고 이 알곡은 이 노란색입니다. 자형은 작고 무수히 많은 알곡들이 있어서 이 무리, 민중,
수요가 많다는 뜻을 갖게 됩니다. 또한 이 곡물이 여기에 보이는 것은 검은색이 아닌데 이 자연이 만들어진 시기에 이 곡물은 이 알갱이들이 검은색이었나 봅니다. 그래서 이 검을 여는 이 검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. 사실 이 찰기장은 나란히 노란색이라서 이 찰기장을 뜻한 건 아닌 것 같고 매기장을 보고 이 자형을 만든 것이 아닌가 추측됩니다. 매기장은 피인데요. 이 피는 이 검은 알갱이들이 뭉쳐져 있는 형태입니다. 또는 이 매기장 말고도 이 수수도 검붉은 색조의 이 나라를 갖고 있어서 이 자형은 이 수수로부터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. 특히 수수는 고량주의 원료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. 마무리하자면은 검을 여가 뜻하는 말은 검다, 많다, 넓다, 무리, 미치다, 민중, 수요가 매우 많다 등이 되겠습니다. 오늘의 마지막 자는 머리수가 되겠습니다. 머리수는 앞서 27화에서 한번 설명이 있었습니다. 한 번 더 말씀드릴까 합니다. 머리수의 각골자는 동물의 이 머리를 그린 자형입니다. 각골자는 새의 머리와 그 벼슬이 그려진 형태도 있고 이 개의 머리를 닮은 개체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검문을 보면은 초식동물의 이 큰 눈망울과 머리에 난 이 뿔을 특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형태가 소전을 거쳐 오늘날의 자형으로 따듬어지는데요. 이 자는 처음에는 이 동물의 머리를 의미했으나 나중에는 단순히 이 머리가 아닌 이 우두머리, 족장을 의미하게 되면서 권력의 상징인 머리뿔이 있는 이 사슴머리로 자형이 변하게 됩니다. 자형이 이 우두머리를 뜻하게 되면서 다시 소전에서는 이 머리에 있는 것이 뿔이 아닌 이 머리털 형태로 또 변화가 되고요. 이 오늘날 머리수가 뜻하는 말은 머리 또는 이 머리털, 우두머리, 이 족장, 임금, 첫째 등이 되겠습니다.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애육여수 즉 임금은 백성을 사랑으로 어루만지고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공자께서는 이 논어 하기편에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5가지 덕목으로 경신절애 시를 강조하셨습니다. 자왈, 도, 천성지국, 천성의 나라를 다스리려면 이끌려면은 경사이신, 이를 상가하며 백성에게 믿음을 주어야 하며 전룡이 애인, 이 재물을 아끼고 백성을 사랑하며 삼인이시, 백성을 부릴 때는 시기를 잘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. 여기 천성의 나라는 매우 큰 나라를 말하는 단어입니다. 춘추시대 전차 한 대에는 전차에 3인이 탑승하고 72명의 보병이 그 주위를 둘러싸고 그리고 그 뒤에는 지원병 25명이 뒤따르는 구조였습니다. 따라서 이 전차 한 대당 병사 100여 명이 구성되며 이를 일성이라고 불렀습니다. 따라서 천성의 나라라고 하면은 전차 1000대, 이는 약 10만 병력을 의미합니다. 그리고 이 문구를 다시 풀이하자면은 이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는 일은 무엇이든 신중히 도모하고 해서 실수를 줄여야 하고 이 백성들이 임금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이 모범을 보여야 하며 국가 재정은 방만하지 않게 전략해서 운영해서 부를 축적하며 이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의 이 구휼에 정성을 다하며 이 백성을 부릴 때에는 이 농번기를 피하고 또한 개인 사정을 살펴 노역에 동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.
이 전체 문장은 이 애육 요소를 잘 풀어선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. 이 그림은 세종임금의 명으로 하연, 정인지 등이 안산에 가서 조세제도 개선을 위해서 양전하는 과정을 그린 것입니다. 이 양전은 이 밭의 이 등급을 매기는 건데요. 기존 소출에 따른 토지세가 백성들에게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세종은 이 정액제를 기본으로 한 공법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 토지의 이 비옥한 정도 또는 그의 이 풍흉에 따라서 이 각 등급을 매겼습니다. 그리고 그 등급에 따라서 이 세금을 얻었습니다. 이러한 세종의 공법 시행은 국고 수입을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불만과 부담을 크게 감소시켰다고 합니다. 이는 관리들의 이 중간 착취를 감소시킨 데 기인한 것입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